법이 정했을 때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세 가지 보셨어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알선하시면 뭘 받아요? 수수료는 이제 옛날 말이죠. 좀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법률행위 파트를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런 걸 봤었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계약이면 이제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에 따라서 법률 효과,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게 법률 요건이었고요. 이걸 구성하는 요소,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바로 법률 사실이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법률 행위를 공부하게 되는데, 법률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법률행위의 정의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률행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냐면 바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이 그림에서 법률행위라고 하면 어떤 게 법률행위일까요?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계약이에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어떤 거냐면 바로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률행위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바로 계약인데, 그러면 이 계약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생기려면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효과가 생기는데 무엇에 의해서 생기냐면 바로 의사표시,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이제 법률 요건이니까 이걸 구성하는 요소인 의사표시는 바로 법률 사실이 되겠죠.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것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건 사인들끼리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사적 자치죠. 그러면 사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만약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 하자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의사표시라고 했는데,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는 곧바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엔진이다. 그럼 만약에 엔진이 고장났다라고 하면 결국 뭐가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렇다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같은 말이냐? 동의어는 아니죠.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요건, 법률 요건이고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라는 건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지 그 자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에 플러스 알파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혼인이에요. 혼인. 자, 혼인은 신분 계약이죠. 계약. 그럼 계약이라고 하면 갑이 을한테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청혼이라고 하잖아요. 혼인의 청약. 그러면 을이 갑에게 좋다, 승낙을 해요.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고 해서 둘이 바로 부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려면 별도로 뭘 해야 돼요? 혼인 신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꼭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시면
법률행위 2장의 자 1절 1번에 보면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인데 괄호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의사표시. 그 다음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 부분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동일 개념은 아니라는 거고요. 3번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하고의 구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사람의 행위. 중요한 건 뭐야?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생기냐면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점이 중요해요.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게 바로 준법률행위다. 그럼 밑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는데 1번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2번에 보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그 다음에 3번에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법률행위를 구별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에요. 나머지는 참고사항이고 1번과 2번. 1번은 지금 뭐냐면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는 거죠.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을 하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이것을 계약이다라고 부르죠. 계약. 계약은 계속 앞에서 봤던 거고 그런데 상대방의 승낙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단독행위. 그리고 어떤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모여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면 세 가지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럼 계약은 이제 본 거니까 단독행위를 좀 보면 이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눕니다. 일단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뭐 상계 이런 게 있어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 되면 뭐 저절로 그냥 이해하시면 다 적응되는 거고요.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건 뭐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유언, 유증,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뭐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단독행위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매매계약은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루어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사기당한 갑은 을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기당한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사기친 을의 승낙이 있어야만 취소될까요? 일방적으로 취소될까요? 당연히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독행위라고 해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행위일까요? 없는 행위일까요?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취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누군가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고요.
상대방에게 도달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유언을 한다, 유증을 한다. 이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마찬가지. 사람인데요, 사람. 법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다라고 부르죠. 피가 흐르고 호흡하는 사람. 그런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이 단체에다가 인격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법인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와 같은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이냐면 출생과 동시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사람이에요. 엄마 몸속에서 전부 노출되면 그때부터 사람이고요. 법인은 언제부터 사람이냐면 법인 설립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요. 근데 법인은 공식적인 시험법이가 아니니까 이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법인은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럼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단체냐면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토지 10만 평을 출연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설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도달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되는 건 사단법인인데요. 사단법인은 본체가 재산이 아니라 뭐야? 사원이에요. 사원.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 그러면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통 목적을 향해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들이 모여들어야 설립이 되겠죠. 그럼 이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이러한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기 나온 합동행위가 돼요. 합동행위.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평행적, 구심적으로 모여드는 것.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부릅니다.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계약과 단독행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럼 상대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유재포 이렇게 보통 암기합니다. 유재포 또는 뭐 유재석도 포기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요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도달주의 이런 말이 나올 여지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러면 계약과 단독행위 차이점을 보면요.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건데 단독행위는 그런 거 없이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방적 의사로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갑이 을에게 취소를 해요. 그럼 얘 의사와 상관없이 갑의 의사대로 일방적 취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해요. 그래서 얘가 사기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법 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계약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네 취소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단독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요. 단독행위는 법이 정한다는 거죠. 근데 계약은 하고 싶다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을이 승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법정주의가 원칙일까요? 자유가 원칙일까요?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에요. 법이 정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계약과 단독행위의 차이점이 되니까 봐두시고요. 자, 그게 이제 1번 계약 단독행위에 대한 구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인데 요건 뭐에 따른 구별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으면 채권행위, 남지 않으면 처분행위,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에 따라 이행의 문제에 따라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인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그러니까 준물권행위를 포함합니다. 채권행위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채권행위라 하고, 물권행위라는 건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뭐 느낌이 팍 오진 않죠. 그러니까 단순한 예를 들면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 자, 그럼 매매 계약하고 이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갈 텐데,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계약 시예요? 대금 지급 시예요? 등기 시예요? 등기해야죠. 등기가 넘어가면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채권행위라는 것은 요때쯤을 말해요. 계약을 했을 때. 매매 계약을 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합의, 그러니까 물권이 넘어갈 때죠. 등기가 넘어갈 때, 이때를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채권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말해요. 매매를 했다. 그러면 채권행위는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당연히 남겠죠. 앞으로 대금도 주고 등기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해요.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되죠. 근데 소유권이 이제 이전돼요. 물권이 변동되죠. 그럼 물권이 변동되면 이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처분행위.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고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는 이건 문제가 남는 거고,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 이건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요건 채권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매 계약을 하면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처분행위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요. 매매를 했다는 건 그냥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행을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행위고, 그럼 만약에 소유권 이전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야? 처분행위예요. 저당권 설정행위, 소유권 이전 행위하면 처분행위가 되고, 개념 구별하시고, 여기서 이제 수험상으로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건 무권리자의 행위입니다. 무권리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기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소유자가 병이에요. 병. 그러면 갑은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거를 파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무권리자가 뭘 했냐면 계약, 채권행위를 했대요. 자,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하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요거는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덕심이 충만해서 이제 남의 걸 팔면 무효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어차피 채권행위예요. 나중에 뭐만 해주면 돼요. 이행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병의 것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도 나중에 요걸 취득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완전한 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갑이 병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대요. 그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한 거죠.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요건 무효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까지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뭐만 유효고요? 채권행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처분행위는요. 처분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권자만 하는 거예요. 처분권자만 하는 거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한테 채권이 있어요. 채권. 근데 채무자 을에게 갑이 돈 갚지 말아라 라고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자, 채무를 면제해 주면 이제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남지 않아요? 남는 게 없죠. 이건 채무 면제는 채권의 처분행위가 돼요. 또는 갑이 병에게 이 채권을 양도해 줍니다. 자, 채권을 양도했다면 역시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 거죠. 그러면 채무 면제나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는 처분행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권행위라고 하면 처분행위인데 무엇을 처분하는 거냐면 물건을 처분하는 게 물권행위예요. 근데 얘가 지금 처분한 건 물건이 아니라 권리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준물권행위라는 말을 써요.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왜 물권행위가 아니냐면 물건의 처분은 아니잖아요. 물권행위에 준한다라는 거예요. 준해서 처분행위로 보는 걸 바로 준물권행위라고 부릅니다. 어찌되었든 준물권행위도 의무부담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률행위 종류를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에 따라 구별하는 게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고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하는 게 채권행위와 처분행위인데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처분권자가 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사항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리 변동을 처음 봤어요. 민총 처음 들어와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변동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는데 이때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걸 바로 법률 행위라고 부른 거야. 그럼 이때 법률 행위는 무엇이 있느냐? 개념을 일단 받고 법률 행위의 종류를 봤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보는 건 그런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효력이 생기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봅니다. 효력 요건. 성립되었다고 해서 다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갖추고 유효하려면 다시 효력 요건까지 갖춰야 돼요. 이제 특별 성립 요건은 안 봐요. 일단 나중에 볼 거고 일반적인 것들 위주로 보면 돼요. 일반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존재하면 법률행위는 성립이 돼요. 성립. 그런데 이 성립 요건을 만약에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조심하실 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건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다른 말로 하면 부존재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이다. 당연한 말을 왜 적었냐면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요. 성립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당연히 효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성립은 되었어야 되고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무효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건 최소한 성립된 이후의 문제고요. 그러면 효력 요건은 자,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는 법률행위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사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돼요. 차례대로 이제 쭉 다음 주까지 계속 볼 내용들인데 일단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춰야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의 주체가 돼요. 그럼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능력인데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상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의사 능력이에요. 근데 의사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사무능력자라고 불러요. 의사무능력자. 그 의사무능력자는 예를 들은 게 뭐가 있냐면 뭐 광인,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자기가 하는 법률상 의미를 알 수 없잖아요. 또는 뭐 술에 만취한 자. 술에 만취하면 제정신 아니죠? 또는 어린이들, 어린 유아들 있죠?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이런 애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라면 그 효력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무효. 이건 법률의 규정은 없어요. 법률의 규정은 없는데 학설과 판례가 일치해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 행위 능력이 흠결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는 세 부류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있고요.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이냐면 19세 미만. 이게 이제 뭐 2년 전까지만 해도 만 20세였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한 살 인하했어요. 그래서 만 19세 미만.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 두 종류는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했냐면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뀐 거라고 했고 종전 용어라면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죠. 그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른 법에서는 법 개정을 안 하고 그냥 이 한정치산, 금치산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는 법 조문들도 있어요. 민법은 당연히 다 기본법이니까 먼저 다 바꿨고 아직 그 법령이 정비가 안 된 법들은 이런 말을 아직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니까 같이 연결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어 자체에서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 치산이에요. 치산. 치산이라는 건 뭐예요? 재산을 다룬다. 재산을 다루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시켰어요? 한정시켰어요. 근데 금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했어요? 금지시켰어요. 금지. 누가 더 상태가 안 좋고? 피성년 후견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제한 능력자들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 효력은 뭘로 보냐면 얘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무효와 취소,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와 취소의 효력은 조심하실 점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그럼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 무효와 취소를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나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나 그 주장을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아서 등기는 병에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갑이 18살의 미성년자입니다. 18세의 미성년자. 그럼 얘는 미성년자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떠나서 누구한테 와 있어요? 병.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제3자. 제3자에게 넘어온 거죠. 그러면 이 미성년자의 취소는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절대적이니까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병, 정, 무 아무리 많이 넘어갔어도요. 누가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갑이. 이런 걸 절대적 효력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호될 수 없다. 절대적이라는 건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는 말하자면 소수자예요. 약자죠. 그러면 이런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건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자, 능력과 관련해서는 능력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 이해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책도 볼 필요 없고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능력과 관련되는 건 정리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가, 적사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도대체 얘네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확정할 수 없다면 그건 무효가 돼요.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4절에 보세요. 4절. 4절에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죠. 법률행위 목적 1번 확정인데 확인하실 점은 첫째 줄 가운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계약 체결 시에 모든 게 다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판례 제목을 한번 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 적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 적극이라고 써 있으면 그건 판례가 인정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소극 이렇게 써 있으면 판례가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극이라고 써 있으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보통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될 때 목적물하고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냐면 요 A라는 아파트를 파는데 한 달 있다가 ABC 공인중개사무소 세 군데 들려서 각각에서 제시하는 시가의 평균액을 가지고 매수한다라고 합의했어요.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이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확정되지 않았는데 장래를 향해서 확정될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둘째 줄 가운데 의의 둘째 줄 가운데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정해진다. 사회 통념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따지겠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를 드는 게 한강에 반지를 빠뜨렸어요. 한강 다리에서 놀다가 반지를 빠뜨렸다.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못 찾는다,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못 찾는 거야. 그러면 그건 가능이 아니라 불능이다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죠. 사회 통념으로 따지고. 그럼 불능의 유형으로 일단 개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에요. 괄호 2번은 나중에 무효편에 가면 자세히 나오고 일단 여기서는 불능의 유형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있고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원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그때 이미 불가능했다. 그게 원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이라는 건 계약이 체결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되었다. 그게 바로 후발적 불능이에요. 예를 들자면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이 계약을 언제 했냐면 예를 들어 1월 8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매매 목적물이 1월 7일 날 이미 멸실되어 있던 상태였대요. 자, 그러면 이 불능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불능이 된 거니까 이건 원시적 불능이고요. 근데 1월 8일 계약할 때는 멀쩡했는데 1월 9일 날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후발적 불능이 되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하고 둘 중에 하나는 무효예요. 그럼 느낌상 어떤 게 무효겠어요? 당연히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사유에 따라서 경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분류에 들어가는 건 계약법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법에서 자세하게 볼 테니까 여기서는 뭘 보시면 되는 거냐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대한 개념.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계약 시를 기준. 계약 성립 시. 이행기가 아니고 계약 성립 당시에 가능이냐 불능이냐 요거를 나누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 한 2년 연속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번개가 쳐서 낙뢰에 의해서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전소되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가 없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자, 이런 사례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건물이 전소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으로 확정되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거 O일까요? X일까요? 요 질문은 틀렸죠. 왜 틀렸어요? 지금 목적물이 멸실 전소된 것은 언제냐면 계약이 성립된 이후예요. 그럼 성립 이후니까 이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언제 그랬느냐.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랬는지 체결 후인지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갑이라는 사람,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잘못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 이 문제로 각각 갈리게 돼요. 세부적인 건 계약법에서 볼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요 개념들을 봐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본 게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때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무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법성이 나오는데 적법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